사건 라인업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사건 넘어갑니다. 오늘 사건 재밌습니다. 함께 보시죠. 호식이도 반려, 종근당도 반려, 줄줄이 다 반려. 그렇게 경찰에서, 검찰에서 초반 기세는 매섭더니 결국은 회장님들 뒤로 구속영장 빼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김재 변호사님, 네. 종근당도 영장 반려됐고 호식이도 영장 반려됐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혐의는 뭐였냐면 전직 운전기사 7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라는 등 불법 운전을 강요한 그런 혐의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갑질 중 갑질이지만 네. 사실 형사상 죄책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죄질이 그렇게 아주 중하거나 구속의 사유가 있을 정도로의 어떤 중대한 범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검찰이 그냥 법리대로 판단을 해서 이 정도 가지고 구속을 하기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호식 회장에 대해서는 좀 구속의 필요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이유가 물론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그 증거 인멸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와 이제 합의를 봤다고 하잖아요. 여직원을 강제로 호텔에 데려간 혐의죠. 예, 그렇죠. 강제로 이제 일식집에서 둘이 독대를 하면서 저녁을 먹고 그 이후에 술에 취한 여직원을 이제 강제로 깍지를 끼고 그 호텔까지 이렇게 가다가 다른 여성 2명 목격자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이 된 그런 예.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처음에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경찰이 체포죄를 적용을 했었어요. 네. 네, 깍지를 끼고 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여직원은 집에 가고 싶었지만 사실상 가지 못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체포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을 해봤었는데 체포죄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일단은 무리가 있다. 체포죄까지 적용하기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또 이 상황에서 이제 거의 CCTV도 확보됐고 아마 증거가 전부 다 확보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피해자의 진술인데, 저는 그 호식이 회장님께서 그 피해자에 대한 그 여전한 설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과 종근당 두 회장님의 법정 발언, 출석 발언 함께 보시죠. 정말로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살려드리고 마음의 상처 입으신 분들께 위로를 보냅니다. 네, 줄줄이 영장이 반려된 건데 특히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은 바로 이 혐의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았죠. 들어보시죠. 대답해. 싫으면 나려고. 아닙니다. 윗사람이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네. 이게 참 그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둬. 내가 네 무슨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입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이장한 회장은 지금 보신 것처럼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라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요.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은 싫다는 20대 초반의 여직원을 강제로 호텔로 끌고 가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박 교수님, 경찰이 두 사건 모두 검찰에게 이 사안 심각하다. 우리가 이렇게 수사했다. 수사 결과를 검찰이 제출하면서 영장 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사건 둘 다 검찰이 경찰에게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에 신병 처리의 중대 사안이 발견될 때 영장을 재신청하라. 이 쉽게 말하면 검찰이 경찰에게 너네 수사 이거밖에 못했어? 야, 수사가 지금 이 정도밖에 없으면 우리 영장 못 쳐줘. 수사 좀 더 하고 뭐 좀 더 들고 와.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했어요. 검찰이 경찰에게. 체포 혐의까지 적용한 것은 무리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뭔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좀 사이가 좀 안 좋은데 그런 감정이 좀 들어간 거 아니냐. 수사권 도정 놓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다시피 역시 그 검찰의 권력이 세구나. 예. 경찰과 관계에 있어서는 그걸 또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방금 우리 김 변호사가 설명 워낙 잘해가지고 호식이 회장만큼은 경찰에서 뭐 일반 국민 여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종군당 회장이 욕하고 뭐 아닌 말로 뭐 싸가지가 없는 거 가지고 처벌할 수 있지만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할 수 있으니까 호식이 회장 건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영장이 좀 구속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그걸 좀 받아들여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안 받아준 것은 수사 좀 더 해와. 수사 지금 엉망으로 한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검찰 경찰 그 개혁이라는 것은 검찰과 개혁 간의 권한 다툼만이 아니라 우리 사법 체계 전체를 좀 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를 보고 서로 다방면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게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접점이 바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DJ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주의 주장인가 보다. 경찰한테 가는 게 맞나 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검찰이 꼭 쥐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검찰에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 수사권을 재조정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인정받는 순간 둘 간의 그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영역싸움이라 권역싸움이랄까요? 영역싸움이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유치하게 진행돼 왔었어요. 예. 심지어는 어느 경찰서 서장을 구속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함으로 해서 경찰의 이미지를 갖다가 아주 안 좋게 부각시켜서 다시를 잠재워버린 계획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것은 검찰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영역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여라도 저한테 그런 과잉 해석입니다. 이건 실질적 수사가 문제입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분명히 저는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간다. 요즘 말해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검찰이 그 검경 수사 재조정과 관련된 그런 식의 어떤 그 검찰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경찰과 검찰 간의 어떤 알력 다툼과 그 미묘한 감정 싸움의 연장으로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거부한 거 아니냐? 오늘은 이상하게 박 교수님이랑 나랑 생각이 많이 틀린데. 오늘은 돌아올 수 없는. 저는 사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양측의 이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경우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활용해가지고 검찰 영장 다시 조사하고 반려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 보호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검찰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가게 되면 저는 왜냐면 경찰이 뭐 꼭 자질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경찰들이 함부로 구속영장 남발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도감청은 없지만 이렇게 계좌 추적 같은 거 있죠. 계좌 추적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어떤 사생활이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사를 남발할 수 있다. 경찰이 다 들여다보는 거 검찰이 보는 것도 싫은데 경찰이 다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 이런 그 검경 갈등보다는 누가 국민의 인권이나 사생활이나 이런 거를 보호할 수 있냐는 측면에서는 양측이 견제 기능을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지금 또 경찰의 수사를 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경찰이 가져온 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반려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 1% 미만입니다. 웬만하면 경찰이 수사를 잘하니까 그대로 해주는데 1% 미만으로 이게 이제 하는 건데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있어요. 검찰한테도. 하필이면 호식이나 종군당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인권을 보호해주는 거지. 좀 다른 정말 중요한 이게 물론 이제 국민정서법상하고 심리로 이제 법률하고 틀리지만 모든 국민이 이제 좀 공분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줘서 보호해줘야 할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지 좀 이거는 좀 우리 국민들 정서상 이거 좀 손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서 검찰이 이렇게 인권 보호라는 카드로 한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양측이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건 라이너 세 가지 사건 다 살펴봤습니다. 먼저 맞다치기입니다. 명성황후의 초상이 확실하다. 평상복이지만 저고리는 모란문. 치마는 부평초골의 무늬가 있는 고급 복식이다. 그렇군요. 신발 역시 고급 가죽신으로 제가 봤던 신발 포인트랑 비슷하죠. 왕비의 초상화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요. 모자나 의자가 일반 가정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 명성황후가 맞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그림 뒤에 민씨 부인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민 씨라는 글자를 지웠다는 겁니다. 아니다 측 주장 살펴보시죠. 옥고름, 동정, 깃, 너비 등 복식으로 봐서는 명성황후 생존 당시와 맞지 않다. 그러면서요. 가죽진도 남성용이어서 어색하다. 아하, 이게 남성용이다. 후대에 누군가가 명성황후를 추모해서 그렸을 가능성은 백반양고에서 있다. 그리고요. 미술전문 교수는 한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을 보면 화가가 일본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일본 사람들은 한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사진을 보고 얼굴과 두건만 베껴서 그린 뒤 옷과 의자는 꾸며서 그린 것 같다. 얼굴 모양도 뭔가 일본인과 흡사하다. 그러면서요. 명성황후의 초상화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옷차림이나 용모를 보면 왕비의 초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교과서에도 박선수 교수님 명성황후다라고 해서 한동안 그 유명했던 사진 있잖아요. 의복을 딱 정제하고 상당히 화려한 옷을 갖춰 입은 그 여인 명성황후일 것이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지만 뭐 결국은 또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교과서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저서가 옛날에 있었죠. 예. 그 당시 실린 사진이 그 명성황후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1970년대에 거치면서 각종 박물관이라든가 뭐 소장자들이 사진을 공개를 쭉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명성황후의 얼굴이 일관성이 있는데 예. 지금 그림은 제가 볼 때 뭐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헌법학자로서 봤을 때 예, 아니라는 생각 들고 저는 이제 이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진품 명품 그러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는 정말 민씨 부인이라고 써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요. 예. 제가 지금 막 계산 한번 해봤어요. 그 명성황후가 1995년에 서거하셨더라고요. 1895년. 계산해보면 122년 전이에요. 그러면 얼마 전이 안 되는데 우리 역사가들이라든가 우리 여러 관계 전문가들이 122년밖에 안 된 실존한 인물의 사진도 없고 그림이 없어가지고 진품이냐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는 자체가 예. 어쩌면 우리들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서글프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광복절을 맞아서 명성황후의 얼굴조차 우리가 모르는 이 사실 아마도 추측건데 많은 역사가들이 김우식 교수님 명성황후 특히 당시 일본 사람들 명성황후에 대해서 뭐 치를 떨지 않았습니까? 명성황후 관련된 것을 다 없앴을 것이다. 뭐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이 명성황후의 시해범인 일본인 미우라 고로의 글씨와 함께 일본식 표구 족자로 보관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도.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제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제 일본인이 그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잖아요. 그건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공개된 이 그림이 사실 뒤에 있는 그 표구가 일본식 표구였고 당시에 1895년 을미사변 당시에 민씨 명성황후를 살해했던 그 사람의 이제 그림 글씨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명성황후의 그림 자체가 없다고 하는 우리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일본에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예. 명성황후의 그림이나 명성황후의 어떤 사진이나 초상화에 대해서는 아마 흔적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먼 훗날도 아니고 굉장히 110여 년 전의 일인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그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보면 일본의 조직적인 저는 그 자료 은폐 또는 제거 이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 부분에서 진짜냐 가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적어도 당시에 쓰러져가는 조선이었지만 그래도 일국의 황후였는데 황후의 그림과 황후의 옷차림으로는 너무 좀 초라한 게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게 전문적으로 역사적 고증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황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입어야 할 어떤 옷차림새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명상에서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명성황후의 그림도 없고 초상도 없기 때문에 좀 갈급한 마음에서 비슷한 어떤 증거가 좀 나오면 이게 명성황후가 아닐 거냐라고 지금 공개를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명성황후라고 딱 100%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을 찾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건 다 일본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이 아무리 없애려 했어도 어디인가에는 좀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 단서에 단초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외국인들이 명성황후를 아련하고 만나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명성황후가 관련된 기록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먼저 이사벨라 비숍입니다. 영국의 지리학자 명성황후를 4번이나 아련했던 4번 봤으면 절친이에요. 왕후는 40세가 넘었는데 우아한 자태에 늘씬한 여성이었다. 우아하고 늘씬했다.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으며 반짝이는 지성미를 풍기고 있었다. 이사벨라 비숍 사진도 있는데 그가 봤다는 명성황후의 사진이 없으니 통탄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기자 피가로 일루스트레 1894년 10월호에 거빌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왕과 거의 같은 나이에 자그마하고 늘씬했으며 아주 예뻤다. 이 두 외국인 당시 기자와 전문가의 눈에서는 명성황후가 굉장히 늘씬하고 예뻤다. 우아한 자태였다. 이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김병민 박사님. 1893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살해당했던 시점이 1895년이니까 근 40이 넘었을 때예요. 저희 할머니가 1912년생이신가 그러세요. 돌아가셨는데 사진을 보게 되면은 한 40살 정도의 사진을 보면 할머니거든요. 예. 그 당시는 굉장히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40세가 넘는 여성들도 굉장히 화려한 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40이 넘는 상태에서 저렇게 서양에 있는 외국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단아한 미모를 갖고 있었다는 건 눈에 띌 정도의 그 미인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을 보니까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이걸 진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예. 근데 화랑 대표님은 화랑의 이제 관계자분들은 이게 진품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시해를 당하고 난 뒤에 패서인 말 그대로 서민으로 강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시해 당하기 전까지 그 당시에 조선이 국모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복장으로 사실 초상화를 그릴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중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쟁은 그렇게 크게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성황후의 초상화가 아닐까 하는 반가운 마음에 대형 인사를 했지만 다들 아니라고 하니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성황후님은 내려가시고 가만 보면 또 제 친구도 닮긴 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조선의 국모와 관련된 뉴스였습니다.